고도 성장 시기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정상 경제 그리고 정상이라는 가치, 변함이 없는 가치를 유지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 그러니까 미래로 지속할 수 있다라고. 안녕하세요. 로컬 그라운드의 박우현입니다. 네, 저는 여전히 로컬 관련한 글을 쓰고 취재하고 또 로컬을 또 공부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일주일에 막 몇 번씩 다니는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없는 거잖아 그거. 겉으로는 일단 외견상으로는 많은 정책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로컬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하지만 로컬이 변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뉴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준이 뉴 노멀이 바뀌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 거죠. 그래서 그 로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로컬이 자기 관심 대상지로 떠올랐던 거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정책 지원이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의 사고에 로컬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책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일본의 로컬 관련된 책을 하나 번역했습니다. 제가 자료조사차 참고했던 책인데 내용이 워낙 좋아서 직접 번역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의 사상가 우치다 타치로 선생님이 쓴 로컬로 턴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은 원제가 로컬리즘 선언이거든요. 근데 부제로 달린 게 성장에서 정상으로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비정상의 정상이 아니라 변함이 없다, 항상 일정하다는 정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그런 부제를 달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책은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 사회의 어떤 변곡점의 하나일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많은 시민들과 청년들이 그 사건 이후에 그 지역이나 고향을 떠올리게 되고 많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덧붙여진 게 그 재난으로 피해 입은 지역을 돕자 이런 시민들의 움직임 결합되면서 지역 기존에부터 했던 지방 소멸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 현상에 대해서 우치다 타츠로 선생이 왜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를 본인의 시각으로 이제 분석하고 앞으로 어떠해야 된다는 진단을 내린 책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경제 성장이라는 가치에 두고서는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상이라는 가치, 변함이 없는 가치를 유지해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 그러니까 미래로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은 한국의 고도 성장 시기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 고도 성장 시기의 성장으로 많은 것을 이룬 그 기득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성장을 외치고 있죠. 성장을 여전히 외치고 있고,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기존의, 수출 위주, 지금도 수출 위주긴 하지만 상품이 많이 바뀌었죠. 조선이나 반도체, 배터리와 더불어서 지금 문화사업까지 수출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한국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히려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신화에 우리가 더 빠질 수가 있는 함정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고도 성장 시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성장을 받쳐줬던 거는 건설업이죠. 부동산이 이제 불패 신화는 이제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런 정상 경제가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 세대들이
뭐 도시를 떠나서 고향이나 지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귀농이란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귀농 교육이란 말도 많이 썼고 실제로 내려가서 농사를 졌죠. 거기서 말하는 귀농이라는 게 뭐 농사를 짓겠다는 것도 있지만 농사로 돌아간다는 것도 있지만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겠죠. 그 실제로 선택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딴 거를 해본다는 생각조차 없었고. 근데 최근에 청년들을 보니 과거의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서는 생각지 못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지역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자연 환경도 자원일 수 있고, 지역의 특산물도 자원일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도 자원일 수 있고, 심지어는 지역의 폐가도 자원일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들의 눈으로 재발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물론 농사를 짓는 청년도 있습니다만 자기는 그런 지역의 유산이나 자산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해녀의 부엌은 그 중기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선정된 로컬 벤처죠. 로컬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녀의 부엌을 만든 창업한 대표가 김화원 대표라는 분인데, 그분은 본인은 해녀는 아니지만 본인의 식구들, 가족들이 해녀 집안이에요. 본인은 한예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해녀의 부엌은 한마디로 극장식 레스토랑이에요. 해녀의 스토리, 제주 해녀의 스토리를 마치 연극 무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직접 해녀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그리고 광부의 도시락은 태백은 내후년이 되면 완전히 석탄 광산이 문을 닫아요. 이미 마을은 과거부터 마을산을 떠나면서 쇠락해 가고 있었던 차였는데 그런 마을에 청년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선대와 그 지역 주민들이 이뤘던 광산이라는 그 자원이죠. 광산 유산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서 보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광부의 도시락이라는 건데 당시에 그 자기 아버지, 광부였던 아버지나 뭐 오빠, 뭐 삼촌이 직접 싸가지고 갔던 도시락을 모티브로 해서 재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영이라는 곳, 병영이라는 지역이 한국 역사를 볼 때 되게 청년들이 시작해 볼 때는 되게 유의미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개성상단과 병영상단이 양대 산맥이 이룰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컸다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병영상단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태평양을 누볐던 상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개방되어 있고 외지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더 적었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를 청년마을 이주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이주해 왔지만 병영상단이 가졌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상단,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예술 창작자들을 모아서 뭔가 해보자라고 모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마을 만들기 뿐만 아니라 지역 이주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청년들은 이 병영 창작상단처럼 그 지역 탐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할머니들의 손맛, 그러니까 음식 그 손맛을 곧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거를 자신들이 배워서 그 손맛을 잊겠다는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른 청년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청년과 지역 주민이 융합해야 되거든요. 화합해야 되는데 그 접점을 잘 찾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향 출신의 청년이 유턴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죠. 개발해서 뭐 앞으로 뭐 반찬도 만들고 도시락도 만들고 식당도 열고 뭐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아까 그 광부 도시락이나 해녀 부역처럼 그 지역 유산을 가지고서 만든 콘텐츠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뭐 전국을 다 뒤진 건 아니고요. 저는 주로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청년마을 위주로 좀 다녀봤는데요. 저마다 다들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아이템을 내세워서 만든 마을이었고요.
예천에 생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지쳐 있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청년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중에는 대부분 요가나 명상 같은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어느 마을 가도. 근데 요번에 예천 생텀 마을은 아예 그거를 더 키워서 그거를 내세운 마을이 이번에 처음 된 건데요.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그 힐링을 내세워서 청년마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 또 계곡이 또 있어서 개울이 뭐 어딜 가나 다 명상 스폿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명상 프로그램을 준비된 거를 하기도 하지만 참여한 청년들과 직접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비즈니스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계속 봐야 되겠지만, 명상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볼 때 가능성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았고요. 또 한 군데는 그 군산의 수리익는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군산이 그 청주 생산지였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구가 있어서 바로 일본에 수출할 수 있었고, 그런 지역성이 있었는데 실제 그 지역의 그 양조 장인을 찾아가서 청주를 이제 수제로 만들겠다고 나선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때나 쓰는 청주지만 사실 세계에는 그 이른바 사케라는 청주 시장이 와인처럼 성성되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시각이 좀 새로웠던 게, 청주를 우리가 당연히 먹고 있어요. 제사 때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술인데도 이거는 일본 술이라는 어떤 것 때문에 숨기거나, 이 정말 한국의 좋은 물과 쌀을 빚은 술인데도 불구하고 산업화시키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청주 시장에 한국 브랜드를 개발해서 진출하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특이했었습니다.